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실습 특강 사회복지 현장 이해와 진로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다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지 싶은데요. 저는 사회복지학과의 겸임 교수로 여러분들과 사실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만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진로 준비라고 하는 특강을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됐는데요. 아마도 제가 현장에 나와서 일한 29년 차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저의 그런 경험 때문에 오늘 이 특강이 맡겨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 현장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저는 크게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들을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준비의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꽤 많은 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궁금했거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서 세 번째 파트에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로 또 실시간으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중간중간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라든가 혹은 그동안 어딘가에다 이렇게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었던 게 있다면 채팅창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답변해드리도록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실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사회복지기관 그럼 뭐가 좀 생각이 나세요? 네, 주로 지역사회복지관 혹은 노인요양시설, 네, 혹은 지역아동센터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운영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기관이 혹은 이 시설이 원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1차 현장, 2차 현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1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목적이 본래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1차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1차 현장에 가시면 대부분은 사회복지사들이 중요한 실무자 실천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룹을 우리가 1차 현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의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이 1차 현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2차 현장인데요. 2차 현장은 뭐냐면 사회복지 기능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조적 기능인 거예요.
즉 본래의 목적은 사회복지 어떤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복지 목적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곳이 학교. 우리 학교에 교육복지 선생님들 계신 거 아시죠? 혹은 병원. 최근에는 뭐 군대 이런 데들도 이제 2차 현장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뭐 학교라든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복지 목적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학생들의 어떤 교육과 학습 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질병을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의료기관이죠. 그런데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장들을 바로 우리가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2차 현장에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요. 2차 현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맨 뒷부분에서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분리의 기준은 이 기관이 누가 설립을 했고 이 기관의 운영 자금은 누가 되고 있는가,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서 공공기관, 민간기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들은 민간기관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민간복지재단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민간 주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복지기관을 설립을 하면 사회복지기관의 대다수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위탁기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관들은 모두 다 민간기관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부 그들의 법인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 수급이라든가 전체 운영에 대한 주관을 하는 기관이 민간 재단이거나 기구일 때는 우리가 민간기관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계시는 기관들도 대부분 이 민간기관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럼 공공기관은 뭐냐? 공공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 정부에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달 체계를 만들고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군구 단위로 여러분 지역에 보시면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그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 기구가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그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례관리 전담 인력들을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2차 현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은 이 공공사회복지기관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서비스 전달 기능을 지금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경향 속에 있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런 채용 공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뜨고 있고요. 실제로 사회복지사 채용 인력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런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세 번째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렇게 언급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지 간접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기관은 행정기관, 어떤 기관은 서비스 기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속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재단이나 법인 사무국 이런 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은 또 사회복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뭐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행정기관에 이제 속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실습하고 있는 기관들은 아마 대부분이 서비스 기관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서비스 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행정기관은 서비스 기관에 비해서는 그 수가 상당히 적은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직간접 서비스의 직간접 여부를 가지고도 사회복지 기관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거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 시설에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실천 현장을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이용시설은 주거하지 않는 시설인 거죠. 그래서 왜 그 노인 요양시설 중에서도 어때요? 노인분들이 그곳에 가서 생활하는 곳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주간보호라든가 와 같은 것들은 주거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를 하더라도 주거 여부에 따라서 주거하지 않으면, 그곳에 살지 않으면 이용시설이라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살면 생활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생활시설에는 예를 들면 아동 양육시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보육원이라고 불렀어요. 아동 양육시설이라든가 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혹은 정신장애인들 보호시설이라든가, 그렇죠? 여기에 생활시설이죠. 생활시설이라든가 와 같은 등등등, 이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생활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거 여부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분야에 따라서도, 즉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는지 혹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실천 현장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 분야예요. 제가 이걸 제일 앞에다가 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기관 그러면 아마 지역사회복지관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서요. 지역사회복지관을 제일 먼저 실천 분야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가 대상이자 필드인 그런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마을에 있는 복지관들은 대체로 이 지역사회복지관이 아마 가장 많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 한 500여 개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재가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지역사회 복지관 안에 재가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혹은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등등을 이렇게 그 조금 더 특화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이런 센터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대체로 여러분 지역에 보시면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항상 이렇게 나오는 곳인데, 지역사회 보건소라고 하는 그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아마 대체로 같은 건물 안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증상관리라든가 약물관리라든가 뭐 일상생활의 어떤 재활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계획을 하는 일을 하는 기구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사회 돌봄협의회와 같은 것들도 있어서 지역사회협의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즉 지자체와 또 민간의 대표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그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죠. 민관 거버넌스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어떤 복지 계획을 세우고 또 평가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인데, 이 협의체 안에 사무국 안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되어서 이 전체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구분한 것 중에는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개발 활동입니다. 여러분 공동모금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우리 연말만 되면 이렇게 빨간색 그 열매 달잖아요. 모금에는 법정 단체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 공동모금에는 그중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로 혹은 사회복지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잘 모아서 또 다시 배분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활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또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이 또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원봉사 인력들을 하나의 풀로 만들고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이렇게 잘 배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곳이죠. 그것 말고도 지역사회 조직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육아라든가 공동돌봄이라든가 혹은 그 푸드마켓처럼 음식을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지역사회 조직화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역사회 복지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서비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 분야를 좀 구분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마 여러분 실습하시는 곳 중에 아동복지 분야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분야를 구분해 보면 아동복지는 대체로 아동보호와 아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보호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능을 보완해 주거나 대신해 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부모나 원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다른 가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빨리 다시 또 원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활동을 하는 게 가정위탁보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지자체 안에 보시면 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보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던 양육시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시설보호라고 얘기하는데, 양육시설 말고도 그 밖에 쉼터라든가 혹은 그룹홈이라든가 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양육시설들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모두 다 시설보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된 서비스 기관이 있어요.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런데 앞으로 올해 연말이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족의 사례 관리에만 전담을 하게 될 거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공공 영역의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조사를 전담하는 아마 인력들이 또 추가적으로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동학대 조사와 관련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아동이 머무르고 있지만 가족이 충분하게 돌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보완적으로 대신해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어째 돌보죠? 예, 주로 방과 후에 돌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방과 후 돌봄이 주가 이루는, 그래서 보완적 기능을 하고요. 드림스타트 센터는 아동 지원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이 만 12세까지, 그래서 보통은 초등학생 연령이 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 임산부 시절부터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취약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공공 서비스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자립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위에 보시면 시설에서 지낸 친구들이 있었죠. 이 친구들이 만 18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18살짜리들이 사실 독립해서 살기는 많이 버겁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함께 그 자립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설이 바로 자립지원 센터라고 우리가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장애인 복지 분야예요. 여러분 장애인 복지 분야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 복지 분야는 사실은 그동안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은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이 분야의 특징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재활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중에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서 단독으로 생활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곳에서 사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머무르시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수 있도록 사회기술 훈련, 예를 들면 시장 이용하는 거, 은행 가는 거, 뭐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사실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런 곳들이 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단순하지만 이분들이 꾸준히 일을 하시면서 사회적인 기능들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실 수 있도록 하는 실제 재활시설들이 있는데, 직업재활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직업인으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자립생활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나는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꾸준히 훈련시키고 함께 준비하고 집도 얻고 이렇게 한 1년, 2년 준비시켜서 실제로 혼자 사실 수 있도록 자립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이런 자립생활 지원센터와 같은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또 여러분 굉장히 많이 관심 있으시죠.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복지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노인복지도 그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 첫 번째로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기관들이에요.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목욕 서비스.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어떤 공통점들을 보셨어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대상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일반 가정 내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계시는데 부분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혹은 또 이렇게 문화센터라든가 그러니까 문화센터라기보다는 주민센터의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노인교실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요즘에는 지역사회 복지가 안에서도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 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 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곳들이니까 아마 관리 업무에만 조금 사회복지사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우리 아까 노인복지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서비스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이라든가 노인들로 이렇게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동생활가족 그룹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시범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게 위례 신도시에 보시면 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하나의 노인들만을 위해 특화된 노인들을 위한 한 동이 이렇게 아예
건축이 되어서 지금 그 안에서 노인 세대들만 살고 계시고 바로 그 동의 1층에는 사회복지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노인복지주택도 아직은 적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복지 서비스. 예, 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치매와 같은 이런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요양시설들도 이 안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노인 보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노인 학대와 관련되어서 일하는 곳이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지금 지자체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숨겨져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는 100%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복지 분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족복지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족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돌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마다 아마 한 군데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동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 상담이 필요하거나 가족 자원봉사를 하고 싶거나 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로 이런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건강 가정사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다문화 가족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거 이외에 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서비스 기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부자 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도 있어요. 쉼터 같은. 그다음에 미혼 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룹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한부모 가족들, 그것도 취약한 계층 한부모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를 보시면 뭐 성매매 피해자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그룹홈, 성매매 피해자 상담센터, 그다음에 이주 여성 쉼터.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거 외에도 가정 성폭력 상담소 혹은 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등이 있는데 이곳에는 사회복지사와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각급 학교의 교육복지실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학교 사회복지, 의료 사회복지, 정신건강 사회복지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2차 현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곳들이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복지실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배치되어서 일을 하는 영역이고요. 의료사회복지라든가 정신건강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안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혹은 병원 밖에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예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세 번째 주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어떤 영역별로 혹은 그 대상의 특성별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좀 더 세분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더 도움이 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도 않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매우 그 가치지향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은 뭐 급여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선택하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복지가 지향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가치와 얼마나 부합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크게 인간 존엄의 가치와 사회 정의의 가치,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개론이라든가 실천론 시간에 혹은 이번 학기에 제 실천론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미 이렇게 한번 강의로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 그 자체가 존엄해서 그들의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개인적인 배경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 복지적 생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가? 사실은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게 유튜브여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갖고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아주 예민한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영상을 좀 찾아서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혹은 재작년, 1년 전 혹은 2년 전에 만들었어요. 가장 최근의 영상인데, 사회복지사가 만난 세상이라고 하는 KBS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등장을 하고, 실제 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뛰어다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돼요.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실습하고 있는 현장에서 또 아마 경험하고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곳, 혹은 만나는 장소, 혹은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꽤 훌륭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거나 아니면 가장 소박하고 혹은 굉장히 괴롭고 좌절하고 실패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길을 두지 않는 그런 곳에 오히려 더 눈길을 주고 더 많이 찾아가고 하는 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 하는데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너무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헌신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은 왜 일을 할까? 결국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사회복지의 가치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하시는 동안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즐겁고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것을 내 업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실습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실습하면서, 저는 실습 2번 했거든요. 2번 하는 동안에 한 군데서는 실습해보고 이 현장은 나한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시면서 이 현장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2번째 실습을 한 곳에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고, 그게 청소년과 아동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29년 차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 영역으로 많이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하는 기간을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탐색하고 현장을 탐색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를 점검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사회복지사들은 내가 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도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인 나는 어떤 도구인지 알아야지 잘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뭐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 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가? 네. 물론 뭐 제2의 인생을 살고 그다음에 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 직업이 꼭 사회복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뭐 사회복지 뭐 기관 시설을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사실 학부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해요.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서 영문도 모르고 나왔다고. 제가 영문과를 다닐 때는 제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물론 저도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가 되는 것이 제가 그닥 흥미롭지 않았고 별로 즐겁게 여겨지지 않아서 교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한테 의미 있고 행복할까를 한 2년 정도 고민했는데 그 2년 동안 저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와 관련된 자원봉사를 했는데 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영어와 관련된 어떤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는 맨날 힘들어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하루빨리 이직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으로서 나의 인생의 목표와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얼마나 부합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동시에 나도 행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일을 한다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사람과 하는 일, 사회복지 실천은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혹은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부정하거나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뭘 만들어낸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에 대한 자기 통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은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색깔에 대한 편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까만 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유 그 녀석 새까맣게 아주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허여 멀끔하게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색깔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장품 선전에서 중요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까맣게 만들어 드립니다예요? 하얗게 만들어 드립니다예요? 하얗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얀 것은 더 예쁘고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남아 있고, 그것이 요즘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결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편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가면 더더군다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행동이 서로 관련지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의식적이고 또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 뭐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엄마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아이 뭐 학습 멘토, 그다음에 뭐 무슨 상담 교사 막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 엄마에게 이 아이를 뭘 좀 도와주면 좋을지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왜 물어보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적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를까요? 그 어머니는 경계선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오셨거든요.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우리보다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식적이고 공공연한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어떤 의견을 주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한 자락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자기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무의식적인 차별도 있어요. 네, 의식하지 못하지만 특정인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주 그냥 겉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잘 차려 있고 뭐 좋은 배경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어요. 그럼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실수했거나 아니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굉장히 남루하게 옷을 입고 그다음에 초라한 어떤 배경에서 사진을 놓여 있고 한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역시 가난한 아이들이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못 다녀서 더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가정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아이인데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부유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와 가난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이 아이의 동일한 시험 성적을 놓고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적인 차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기준들이 있지 않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진 않은지, 어디 살아요? 그러면 거기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맞죠? 뭐 이렇게 하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 혹은 어느 동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 그러면 저 집은 굉장히 부유한가 봐. 그냥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편향된 기준에 의한 차별이에요. 이거는 평가 척도를 가지고 편향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엄마가 그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이들의 한글 발달이, 언어 발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한글로 된 어떤 그 학습 과 관련된 인지 척도, 인지를 측정하는 이런 척도들을 가지고 똑같이 측정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지능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인지적으로 뭐 발달이 지연되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은 지적 수준이 뭐 지능이 더 낮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편향된 기준에 의한 차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무의식적 편견에 의한 차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내가 막 의식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젖어 있는 이런 습성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예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아이를 입양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런 고려를 했었던 미혼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죠. 왜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생각하셨냐고 했더니 뭐 경제적인 이유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부모를 만나면 더 잘 클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인데 어떻게 잘 클 것 같냐고 생각했더니 영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 훌륭하게 큰 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외국에 입양 가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영어도 할 줄 아니까 뭐 다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뭐 서구 사회 혹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에 그렇게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편견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들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공공연한 그리고 무의식적인 편견과 차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탐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을 모두 없애라는 말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알고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내가 만나는 이용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꼭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그들의 독특한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전달 방식도 바뀌어야지 되고요. 또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문화적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즉 문화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높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러한 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인 배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옹호하는 이런 그 실천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많이 안내를 이미 받으셨을 거고, 또 굉장히 다양한 또 그 교과목 안에서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홈페이지 안내해 드렸거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체로 사회복지사 1급을 목표로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 이렇게 진로를 결정할 때도 훨씬 더 폭넓게 그 진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왕 우리 그 4년 동안 열심히 사회복지를 공부하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시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요. 각각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표 중에 보시면 표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고요. 4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두 다 이수하셨어야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목들 좀 보시면서 특히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복수 전공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필수 과목 놓치지 않고 반드시 수강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과목을 이수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실습하셔야지 돼요. 지금 실습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실습하시고 계신 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하시지만 또 여러분 실습 지도해 주시는 실습 기관이나 실습 슈퍼바이저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실습하신 분들 알고 계시죠? 총 몇 시간 해야 돼요? 네, 120시간을 반드시 해야지 되고요. 여러분들 실습 슈퍼바이저 선생님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격이냐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3년 이상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갖고 있으셔야지 실습 자격을 갖고 계시다고 인정을 받아요.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에는 5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으셔야지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우리가 잘 걸고 모니터링 해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아주 간혹 가다가 실습 다 했는데 실제로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이 자격이 미달되어서 실습 인정 못 받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습 꼭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실습을 하면서 취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공개 경쟁을 하기는 합니다만 공모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관계도 있고 실습했다는 건 그만큼 훈련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지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관에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습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유일한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전문직이 바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 1급을 따는 것 뛰어넘어서 그 이상 뭔가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어떤 그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대략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이어야지 돼요. 네. 그리고 혹은 석사 이상이어야지 되면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이후에 그러면 2급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1급 이후에 1년 동안 수련을 받게 되면 인턴십 과정을 하게 되면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됩니다. 그러면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돼서 현장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거나 혹은 석사를 수료하고 3년 동안 수련을 받았거나 하게 되면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소정의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통과한 경우에만 1급, 2급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한다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병동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납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정신과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 정신장애 재활시설 등등과 정신보건센터 굉장히 다양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법적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을 따고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최소한 1년, 5년, 6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석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석사 최소한 2년, 그 다음에 3년이니까 5년 정도는 1급 취득 이후에도 시간을 들여서 뭔가 이 수련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이런 아주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수련 과정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1년 차, 2년 차, 3년 차일 때 한번 볼게요. 일단 1년 차일 때는 모두 1000시간 동안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150시간, 실제 실습을 830시간, 그 다음에 학술 활동,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게 찾아다니는 거, 거기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 한 20시간 정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2년 차까지 다 똑같고 3년 차가 되면 이론 수업이 조금 줄어들고 그 대신 실습이 좀 더 늘어납니다. 50시간 정도 더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1000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거의 풀타임으로 3년 정도 그렇게 수련을 받는다 혹은 1년 이상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이 수련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련기관으로 그리고 슈퍼바이저 인정이 되는 기관에서만 수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신청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면접과 이런 시험 과정을 거쳐서 수련 자격을 또 취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련 과정에 진입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또 우리가 도전은 해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기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계산하시고 감안하셔서 진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과정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전문용 수련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정한 곳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아야지 되고요. 그러면 2급 받아요. 네. 그 다음에 2급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5년 이상 임상 실무 경험을 쌓아야 결과적으로는 1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유일한 전문 사회복지사였거든요. 근데 올해 11월 말이 지나게 되면 2개 종류의 전문 사회복지사가 또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 하나는 학교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실시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11월이 넘어가야지 이제 이 법이 발효가 되거든요.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협회 차원에서 자격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자격 취득 과정으로 대신해서 제안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연말이 지나고 나면 별도의 다시 법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선발하고 자격 관리를 하는지 살펴보셔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의료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취득 과정은 정신보건사회복지 과정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일단 소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급 시험 꼭 합격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수련 과정을 1년 이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련 종결 평가라고 하는 일종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통과하게 되면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험을 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통과를 하시면 이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을 받을 수가 취득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민간사회복지사 자격이지만 올해 연말이 지나게 되면 전문사회복지사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전문사회복지사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의료사회복지사들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하고는 다르게 일반 병동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 관리라든가 또 비용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최근에는 장기 이식과 관련된 코디네이터 센터 장기 이식 센터에 또 코디네이터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죠. 요것도 앞서서 그 취득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요약해 드린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예요. 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도 제가 여기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래요. 학교사회복지사도 의료사회복지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11월 말, 올해 연말이 되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로 전환이 되는데, 현재는 이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간 자격 그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 제도에 대한 것을 이제 대신해서 말씀드리겠고,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는 11월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될 거니까 그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교사회복지사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론 혹은 학교사회사업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지금 학교사회복지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사회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과목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아동복지론 혹은 교육학 관련된 것,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것, 이런 과목들을 한 과목 이상은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동복지론이나 청소년복지론이나 교육학개론 같은 것들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과목을 선택해서 미리 이수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대신 전교사 2급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좀 면제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적인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학교사회복지도 실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실습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240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 120시간 실습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240시간이라고 한다면 학기로 치면 2학기, 즉 1년은 학교사회복지 실습을 하셔야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지금은 취득을 할 수 있어요. 혹은 그거 이외에도 초등고등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면 실습한 것으로 인정을 좀 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학교사회복지를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업무를 1년쯤 했으면, 1년 이상 했으면 실습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중에 내가 해당하는 기준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1년 이상 실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회복지 실천 분야가 무엇이 있고,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나와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과 또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별도의 공공사회복지사 제도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이나 2급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아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외에 공모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무원 자격은 아니지만 공공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지만 다른 업무, 다른 보직 이동을 하지 않고 뭐 사례관리만 전담한다든지 아동보호 서비스만 전담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일하시는 공무직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는 뭐 뉴딜 일자리라든가, 그러니까 계약직 혹은 뭐 그다음에 어떤 한 기간을 놓고 하는 그런 임시직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2급 자격만 갖고 있어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간이 한정돼 있고 일단 무기계약이나 전담직으로 전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짧게 좀 이렇게 경험을 쌓겠다 하시면 그런 계약직이나 기간제 사회복지직으로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은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나는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공시 준비를 따로 하시고 공무원 시험 1년에 2번 있죠. 그때 사회복지직을 지원해서 시험을 통과하셔야지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마쳤는데요. 혹시 잠깐 쉬셨다가 한 5분 정도 쉬고요. 여러분들 그 5분 사이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아직 아무 질문도 안 올리셨네요. 예, 한번 제가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 네, 좀 쉬셨어요? 제가 1시간 동안 너무 혼자서 막 떠들었죠. 그래서 선생님들 굉장히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았는데 지금 채팅 올라온 거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들 많이 주셨더라고요. 우선 그럼 NGO도 민간이네요. 뭐 사회복지 기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NGO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곳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민간 복지 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지역아동센터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센터가 지금 전국에 약 한 5천 개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시설 그 개수로만 치면 가장 그 시설 수가 가장 많은 그 현장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아마 아동복지 그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아동복지 혹은 아동보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동 명수당 배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수가 좀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의 처우보다 좀 월등하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헌신됐거나 이것에 대한 어떤 소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끝까지 많이 남아 계시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최근에는 그 아동 돌봄의 어떤 사회적 돌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아동 학대 그 조사 전담 공무원 역할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지금까지는 아동 학대에 대한 조사나 서비스도 모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그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서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민간기관들이 위탁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은 사례 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이제는 조사는 공공에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이제 어떤 교육과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전담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혹시 아동 학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후반기, 하반기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네, 그렇죠. 노인의 재가 서비스가 지금은 재가복지센터는 거의 그 기능이 많이 죽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분야별로 뭐 예를 들면 요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아마 서비스 분야는 지금보다 더 많이 세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네, 관계를 연결하고 선한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사 되고 싶다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열심히 우리 한번 노력해 봐요.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공시보다 자격증이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공무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직으로 지원하시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당연히 있으셔야죠 되죠. 근데 만약에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그 아니면은 뭐 뉴질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그 기간제 업무에 지원하실 때에는 꼭 1급은 아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2급도 많이 뽑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1급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2급 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2급을 채용하는 그 공무직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들 예를 들면 뭐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있는 그 사회복지 업무 관련된 그 공무직 지원 공모하는데 좀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꼭
뭐 자격증이 더 유리한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제가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이제 사람 뽑는다고 좀 추천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은 자격증보다 혹은 뭐 석사냐 아니냐 1급이냐 2급이냐 보다는 이런 업무에 대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를 더 보겠다. 그것도 이제 그 기간제 업무긴 했는데요. 기간제 업무일 경우에는 바로 투입해야 되잖아요. 시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험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면 더 우대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2년 계약으로 일할 건데 좀 추천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로 여러분 가신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그 활동을 하거나 업무하실 때 그런 그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1급 없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공공 또 그 영역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일하는 방법을 좀 탐색하고 내가 이거 해볼 만한 것인가에 대한 걸 좀 결정해보는 차원에서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그런 그 기간제 업무들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학교 사회복지사 어떻게 되나요 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걸로 좀 그 대신 해도 괜찮을지 싶어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시면 지금 빨리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할 거 없으세요? 네. 어, 여러분들이 그 뭐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사 하는 일들이 굉장히 뭐 다양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실무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뭐 설명하자면 뭐 시간도 너무 모자라고 또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꼭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자기 확인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실습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나 자신의 어떤 각오라든가 동기 또 목적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또 더 명확하게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거의 약속된 시간도 다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날씨 조금 눅눅하고 좀 축축하고 뭐 이런 날인데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같이 강의 들어주시고 이 시간 같이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려사이버에 우리 학교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이후에라도 뭔가 상의하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실습센터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꺼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가시기를 저도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